평생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비린내 참아가며 30억을 모아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냄새나니 오지 말라는 며느리의 모욕과 제 유산만 노리는 자식들의 탐욕뿐이더군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차가운 칼날을 마주해 본 적 있나요? 배신감에 밤새 울다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착한 어머니가 아니라 내 존엄을 지키는 심판자가 되기로요. 설날 아침 맨발로 쫓겨난 자식들의 최후와 뒤늦은 참회. 이 처절하고도 통쾌한 복수극의 결말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떠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짜 가족의 의미를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라면 이 배신 앞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구독하고 저와 함께 이 뜨거운 이야기의 끝을 지켜봐 주세요. 제 손 좀 보세요. 투박하고 거칠죠? 손마디마다 굵은 굳은 살이 박여 있고 손톱 밑은 아무리 씻어도 거무튀튀한 게 영락없는 시장통 장사꾼 손이랍니다. 네, 맞아요. 저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평생 생선 대가리 치고 내장 따면서 살았습니다. 새벽 찬 바람 맞아가며 고등어 배를 가르고 얼음물에 손 담가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사람들은 지금 저를 보고 30억 자산가니 대박난 식당 프랜차이즈 회장님이니 하면서 부러워하지만 사실 제게 이 돈은 비린내 나는 피땀의 결정체예요. 이 비린내, 저한테는 훈장이나 다름없거든요. 자갈치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버텨낸 세월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참 야속하게도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인정해줘도 단 한 사람, 제 며느리 눈에는 그저 지우고 싶은 천박한 냄새일 뿐인가 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려면 제 며느리 윤서아의 생일날로 돌아가야겠네요. 그날은 며느리의 35번째 생일이었어요. 나름대로 신경 쓴답시고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옷을 골라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죠. 아들 내외가 사는 서울의 고급 아파트. 그거 제가 사준 집이거든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으리으리한 집에 들어서면서도 저는 괜히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긴장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자마자 화려하게 차려입은 며느리가 현관으로 마중을 나오더군요. 그런데 인사를 하기도 전에 며느리 미간이 찌푸려지는 걸 봐버렸지 뭐예요. 제가 사준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디건을 걸치고 있으면서 코를 킁킁거리더니 대뜸 이러는 겁니다. 어머, 어머니, 오셨어요? 근데 옷에서 냄새가 좀, 시장 다녀오셨어요? 냄새 배니까 겉옷은 밖에 복도에 두고 들어오시면 안 될까요? 집안 공기청정기 필터 간지 얼마 안 돼서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밖에 영하 10도가 넘는 한겨울인데 칠순이 다 되어가는 시어머니한테 겉옷을 벗고 들어오라니요. 옆에 서 있던 아들 녀석 민호를 쳐다봤지만 이 못난 놈은 제 아내 눈치만 살피느라 꿀먹은 벙어리 마냥 서 있더라고요. 기가 찼지만 좋은 날 얼굴 붉히기 싫어서 묵묵히 코트를 벗어 현관 밖 소화전 위에 올려두고 들어갔습니다. 30억 자산가가 자기 아들 집 현관 밖 복도에 옷을 벗어두고 들어가다니 남들이 알면 코웃음 칠 일이죠. 식탁 위에는 출장 뷔페라도 불렀는지 화려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제 입맛에는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죠.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즈음 제가 준비한 선물을 꺼냈어요. 빳빳한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와 며느리 생일을 축하하며 꾹꾹 눌러 쓴 손편지였죠. 사실 요즘 젊은 애들 현금 좋아하잖아요. 나름대로 신권으로 바꿔서 준비한 정성이었어요. 서아야, 생일 축하한다. 맛있는 거라도 사 먹거라. 웃으며 봉투를 건넸는데 봉투 안을 확인한 며느리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더군요. 마치 더러운 거라도 만진 사람처럼 봉투를 식탁 위에 툭 던지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리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50만 원이에요. 저번 달에 제 친구 시어머니는 며느리 생일이라고 포르쉐 뽑아주셨다는데 어머니는 재산만 30억이 넘으신다면서 고작 이거예요. 와, 진짜 우리 어머니 짠순이인 건 알았지만 너무하시네.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포르쉐라니요. 제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요. 10원 한 장 아끼려고 떨어진 생선, 내장 주워다가 국 끓여 먹으며
모은 돈입니다. 얘야, 돈이라는 건 액수보다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이 돈, 내 피땀 흘려 번 귀한 돈이야. 적은 돈 아니니 감사히 쓰거라. 최대한 점잖게 타일렀지만 며느리는 들은 척도 안 하더군요. 오히려 콧방귀를 끼며 아들에게 눈을 흘기는데 그 눈빛이 내 엄마 왜 저러니 하고 비웃는 것 같아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 뒤로는 식사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투명 인간이었거든요. 며느리는 제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대더군요. 지수야, 생일 파티. 아휴, 말도 마. 시어머니 오셨는데 분위기 다 망쳤어. 선물, 웃지 마라. 현금 50만 원 주시더라. 진짜 촌스럽지 않니? 누구 시어머니는 차 사준다는데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짠순이 시댁을 만난 건지 원. 제 면전에서 그것도 제가 사준 밥을 먹으면서 저를 씹어대는데 아들 놈은 체할까봐 물이나 들이켜고 있더군요. 더 이상 앉아 있다가는 소화가 안 될 것 같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다. 바쁜 것 같으니 그만 가보마. 황급히 현관을 나서는데 뒤통수에 대고 안녕히 가세요라고 건조하게 말하는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관 밖 차가운 복도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제 코트를 집어드는데 옷이 얼음장처럼 차갑더라고요. 그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으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어찌나 처량하던지요. 3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자식한테 무시당하고 며느리한테 냄새난다고 쫓겨나는 신세인데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데 닫히는 문틈 사이로 며느리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웃음소리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전쟁의 서막이었다는 것을요. 씁쓸한 입맛을 다시며 돌아오는 길. 밤하늘은 왜 그리도 춥고 시리던지 제 손에서 나는 비린내가 유독 서럽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찬바람을 맞으며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며칠 동안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어요. 그런데 참 미련한 게 엄마 마음이라고 며칠 지나니 또 아들 녀석 밥은 제대로 챙겨 먹는지 걱정이 되는 거 있죠. 시장에서 제일 좋은 전복이랑 문어를 떼다가 밤새 다듬고 졸여서 아들 좋아하는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섰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집은 쥐 죽은 듯 조용하더군요. 인기척이 없길래 다들 나갔나 싶어 식탁 위에 반찬통을 내려놓으려던 찰나였어요. 안방 화장실 쪽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지 통화 소리가 거실까지 적나라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이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유, 엄마, 말도 마. 그 늙은 여우 아직 정정해. 생선 비린내 펄펄 풍기는 주제의 돈은 얼마나 독하게 움켜쥐고 있는지 10원 한 장도 벌벌 떤다니까. 빨리 소금 팔러 가야 우리가 그 돈 다 차지하고 떵떵거리고 살 텐데 명줄은 또 얼마나 긴지 몰라. 순간 들고 있던 반찬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소금 팔러 간다는 말이 죽으라는 뜻인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심장이 쿵쿵 뛰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려오는데 그 와중에도 자갈치 시장에서 산전수전 겪으며 살아온 제 본능이 꿈틀하더군요. 이대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생각에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이게 제 복수의 첫 단추가 될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죠. 제가 인기척을 내자 화장실에서 나온 며느리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보통 시어머니가 자기 욕하는 걸 들었다면 당황해서 변명이라도 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 며느리 윤서아는 다르더군요. 오히려 잘 됐다는 듯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팔짱을 끼더라고요. 그러고는 대수롭지 않다는 말투로 이제 연극은 그만하겠다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도 들으셨으니 솔직하게 말하겠다더군요. 사실 수준이 너무 안 맞아서 같이 엮이는 것조차 창피하고 싫었다면서요. 친구들 보기에 민망하니 제발 좀 눈치껏
빠져달라는 겁니다. 냄새나는 생선 장수 시어머니는 자기 인생의 오점이라나 뭐라나 그러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그 눈빛에는 일말의 존중도 없이 오로지 저를 걸어 다니는 돈주머니 취급하는 탐욕만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는 제게 며느리는 마치 선심 쓰듯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아니, 그건 조건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였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집에 발걸음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설날 당일에만 얼굴을 비추래요. 그것도 손주 볼 생각은 말고 밥만 먹고 조용히 사라져 달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며느리 기분을 상하게 했으니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면서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더라고요. 자신들이 누리는 이 품위 유지를 위해서 그 정도는 시어머니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라면서요. 아예 절 투명인간 취급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죠. 때마침 퇴근한 아들 민호가 들어왔어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들을 붙잡고 하소연했습니다. 네, 아내가 나한테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제 아들 녀석 반응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한숨을 푹 쉬더니 귀찮다는 표정으로 엄마가 좀 참으라고 하더군요. 서아가 예민해서 그런 거니까 엄마가 이해하고 시키는 대로 좀 해주라면서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의 독설보다 믿었던 아들의 방관과 배신이 가슴을 더 후벼 팠죠. 아,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내 모든 걸 바쳐 키운 아들이 결국 나를 짐짝 취급하는구나.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쓱 닦고 아들 부부를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게 내 돈이고 나를 가족이 아닌 물주로만 생각한다면 어디 한번 그대로 해주마 싶었죠. 더 이상 섭섭해하거나 울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저는 마음속으로 차가운 결심을 세웠습니다. 돈이 문제라면 그 돈으로 답을 해주겠노라고요. 지금 흘리는 이 피눈물을 너희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다짐하며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지옥 같은 집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분해서 아니요, 내가 참 헛살았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부은 눈을 비비고 일어나 거울을 봤는데 거기엔 늙고 초라한 엄마 박명숙은 없고 도끼 품은 장사꾼 박명숙만 남았더라고요. 그동안 자식이라고 덮어주고 감싸준 게 되레 독이 되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날부로 저는 돈 나오는 기계 노릇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자식놈들 버릇을 아주 제대로 고쳐주기로 마음먹었죠. 날이 밝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시장통 낡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제가 처음 자갈치에서 돈 벌기 시작할 때부터 도움받았던 김 변호사님인데 제 이야기를 다 듣더니 혀를 참차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뼈 때리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명숙 씨, 자식한테 재산 미리 주면 굶어 죽는다는 말, 그거 옛말 아니에요. 요즘은 돈 주면 고려장 당하는 세상입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히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치밀한 작전을 짰습니다. 바로 효도 계약서라는 덫을 놓는 거였죠. 사실 계약서 이름만 효도지 내용은 거의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었어요. 핵심 조항이 뭐였냐면요. 재산 증여는 부모에 대한 효도를 전제 조건으로 하며 만약 자식이 폐륜적인 행위를 하거나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증여한 재산을 포함해 그동안 지원한 모든 금전적 혜택을 즉시 전액 환수한다는 거였죠. 이 조항 하나면 그 어떤 불효자도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변호사님 말씀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고 먹잇감을 유인할 차례였죠. 며칠 뒤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고급 일식집으로 불러냈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먼저 굽신거렸겠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최대한 힘없고 약한 노인네 연기를 했죠. 얘들아,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너희 말이 맞다. 내가 나이도 먹고
정신도 예전 같지 않아서 이제 돈 관리하는 게 너무 버겁구나. 짐짓 떨리는 목소리로 운을 떼자 며느리 윤서아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때 제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강남에 있는 5층 빌딩 말이다. 그거 너희가 좀 맡아서 관리해 볼래?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며 관리비며 너희가 알아서 쓰고 나한테는 생활비나 좀 붙여다오. 강남 빌딩이라니 서아의 눈이 뒤집히는 게 보였어요. 그 빌딩이 얼마짜린데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 눈앞에 뚝 떨어지니 이성이 마비되는 건 당연했겠죠. 서아는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리려는 걸 억지로 참으며 어머니, 정말 저희가 해도 돼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 대신 정말 잘 관리할게요. 라며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죠. 그래, 그럼 여기 관리 위임장에 서명해라. 그리고 이건 뭐 형식적인 건데 변호사가 같이 쓰라고 하더라. 제가 내민 서류 더미 맨 위에는 부동산 관리 위임장이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교묘하게 효도 계약서가 끼워져 있었어요. 서아는 이미 강남 빌딩에 눈이 멀어 계약서 내용은 거들떠보지도 않더군요. 그저 빨리 도장 찍고 그 빌딩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뿐이었겠죠.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지장을 찍는 서아의 손을 보며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찍어라. 그게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며느리는 제 발로 덫에 걸어 들어왔습니다. 관리권을 넘겨받은 며느리의 행보는 예상대로였어요. 아니, 예상보다 더하더군요. 제가 쥐어준 법인 카드를 마치 자기 지갑처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명품관을 들락거리고 친구들 데려가서 비싼 밥 사고 술 사고 카드 결제 내역 문자가 띠링띠링 울릴 때마다 수백만 원이 숭숭 빠져나가는데 처음에는 화가 나다가 나중에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더 써라. 서아야, 더 펑펑 써라. 지금 네가 긁는 그 카드가 사실은 내 인생을 갉아먹는 칼날이라는 걸 알면 네 표정이 어떨까? 저는 문자가 올 때마다 엑셀 파일에 꼼꼼하게 정리했어요. 날짜, 시간, 사용처, 금액, 하나도 빠짐없이요. 이 모든 게 나중에 법정에서 며느리의 목을 확실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서아는 신이 나서 1등석 타고 해외여행도 가고 SNS에 돈 자랑하느라 바쁜 모양이더라고요. 그 꼴을 보며 저는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돈을 손에 쥐자마자 며느리는 정말로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약속했던 매달 생활비는 꼬박꼬박 입금되는데 전화 한 통이 없더군요.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같은 빈말이라도 할 법한데 정말 문자 한 통 없더라고요. 아들놈도 마찬가지고요.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데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죠. 이제 정말 남이 되었구나. 핏줄이라는 끈적한 미련이 싹둑 잘려나간 기분이었거든요. 달력을 보니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더군요. 며느리가 유일하게 허락한 1년에 딱 하루 저를 만나주는 그날. 저는 달력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를 치며 중얼거렸어요. 그래, 서아야. 이번 설날은 아주 특별할 거야. 네가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기대해도 좋다. 차가운 밥알을 씹으며 저는 다가올 파멸의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거실에 앉아 며느리가 긁어댄 카드 영수증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데 발신자를 보니 우리 강남 빌딩을 관리해주는 최 소장이더라고요. 워낙 성실하고 저랑 오래 일한 사람이라 밤늦게 전화할 사람이 아닌데 수학이 넘어 목소리가 다급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할 게 있다면서요. 최 소장이 보내준 자료를 보고 저는 그만 뒷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빌딩 관리를 맡자마자 건물 리모델링을 한다고 설치더니 그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인테리어 회사라고 돈을 보낸 곳을 추적해보니 실체도 없는 유령 회사였거든요. 공사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이 무려 3억 5천만 원.
세상에 그 큰돈이 어디로 갔나 봤더니 글쎄 며느리 친정엄마 빚 갚는 대로 흘러들어갔지 뭐예요. 단순히 명품 가방 몇 개 사는 사치 수준인 줄 알았는데 이건 명백한 횡령이자 범죄였습니다. 도둑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었으니 제 발등을 제가 찍은 셈이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게 아니었어요.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라지만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건 용서가 안 되잖아요. 며느리의 낌새가 수상해서 제가 미리 손을 써둔 게 있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사람을 시켜 며느리의 뒤를 좀 캤는데 거기서 나온 녹음 파일 하나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파일을 재생하자마자 들려온 건 사돈어른, 그러니까 며느리 친정엄마의 목소리였어요. 예, 서아이야. 그 노인네 돈은 이제 거의 다 뺏은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슬슬 치워야지. 계속 비위 맞추기 역겹잖아. 그러자 며느리가 깔깔대며 대답하더군요. 응, 엄마 걱정 마. 이번 설날에 떡국이나 한 그릇 먹이고 나서 바로 처리할 거야. 경기도 외곽에 아주 싼 요양원 하나 봐뒀어. 면회도 잘 안 되는 곳이라 딱이야. 그리고 아는 의사 통해서 치매 진단서도 가짜로 끊어놨어. 멀쩡한 사람도 갇히면 미치는 건 시간 문제라더라. 그 소리를 듣는데 배신감을 넘어서 온몸에 소름이 돋고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예 사회에서 매장해버리고 내 남은 재산까지 탈탈 털어가려고 작당을 했구나. 이건 단순한 불효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어요.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요양원에 갇혀서 비참하게 죽겠구나 싶었죠.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힘없는 노인네가 아니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죠.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손녀에게 배웠던 스마트폰 기능을 총동원했습니다. 며느리의 횡령 증거가 담긴 계좌 내역, 요양원 감금 모의가 담긴 녹취 파일, 그리고 그동안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문자 내용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긁어 모아서 클라우드라는 가상 저장소에 백업해뒀어요. 혹시라도 제 휴대전화를 뺏길까봐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해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파일을 제 변호사인 김 변호사님에게 전송했습니다. 전송 완료 버튼을 누르는데 화면에 뜬 전송 완료 글자가 마치 복수 준비 완료라고 말하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대망의 설날 하루 전 폭풍 전야 같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한 통 오더군요. 어머니, 내일 날씨 추운데 조심히 오세요. 맛있는 떡국 끓여 놓을게요. 아,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서류에 필요하니까 인감도장 잊지 말고 꼭 챙겨 오시고요. 그 가증스러운 이모티콘과 인감도장 타령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마 내일 저 도장으로 제 남은 재산까지 몽땅 털어먹고 저를 요양원 차에 태워보낼 작정이겠죠.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먼저 떠난 남편의 사진을 꺼내어 어루만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 그리고 우리 가족, 내가 내일 제대로 한번 지켜볼게. 당신도 하늘에서 지켜봐줘요. 창밖에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내일이면 이 지긋지긋한 연극도 끝이 나겠죠. 며느리가 차려놓은 밥상이 제 제사상이 될지 아니면 그들의 최후의 만찬이 될지 날이 밝으면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인감도장 대신 제 인생을 건 심판의 서류들을 가방에 챙겨 넣으며 조용히, 아주 조용히 칼을 갈았습니다. 내일은 우리 집안의 기강을, 아니 정의를 바로잡는 날이 될 테니까요. 드디어 결전의 날, 설날 아침이 밝았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몸은 오히려 깃털처럼 가볍더군요. 거울 앞에 서서 가장 정갈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들이 사준 옷이 아니라 제가 자갈치 시장에서 장사해서 번 돈으로 산 투박하지만 제 몸에 가장 잘 맞는 옷이었죠. 가방에는 인감도장 대신 묵직한 서류 뭉치와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챙겨 넣었어요. 그건 오늘 그들의 가면을 벗겨버릴 저만의 무기였으니까요. 집을 나서는데 하늘에서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마치 더러운 것들을 싹 덮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라는 하늘의 계시 같았죠. 도착한 며느리 집, 아니 엄밀히 말하면 제 명의로 된 그 집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온기가 참 낯설었어요. 평소 같으면 저를 본체만 채했을 며느리가 오늘은 어찌나 살갑게 구는지 한복까지 곱게 차려입고 나와서 제 팔짱을 끼더라고요. 그런데 그 눈동자가 자꾸 제 가방 쪽을 힐끔거리는 게 보였어요. 아마 인감도장 가지고 왔나 확인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겠죠. 거실에는 웬일로 친척들까지 몇 명 와 있었어요. 알고 보니 며느리가 강남 빌딩 관리권을 얻고 나서 어깨가 으쓱해져서 자기 시댁재력 좀 자랑하려고 부른 거더라고요. 참기가 찼지만 오히려 잘 됐죠. 관객이 많을수록 연극의 클라이맥스는 더 짜릿한 법이니까요.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이 차려져 있었어요. 며느리는 생글생글 웃으며 떡국 그릇을 제 앞에 밀어놓더니 드디어 본론을 꺼내더군요. 어머니, 떡국 드시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지내기 적적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요양원을 하나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공기도 맑은 곳이라는데 수속은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인감도장만 주시면 돼요. 옆에 앉은 아들 민호 녀석을 쳐다봤지만 고개를 푹 숙인 채 묵묵부답이더군요. 제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저를 감옥 같은 요양원에 처박겠다는데도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지막 남은 일말의 미련조차 싹 사라졌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차갑게 입을 열었죠. 그래, 늙은이는 편히 쉬어야지. 근데 그 전에 너희랑 정산할 게 좀 있다. 제가 가방에서 주섬주섬 물건들을 꺼내자 며느리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인감도장이 나올 줄 알았는데 웬 스피커랑 서류 뭉치가 나오니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말없이 스피커 전원을 켜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유, 엄마, 말도 마. 그 늙은 여우 아직 정정해. 빨리 소금 팔러 가야 우리가 그 돈 다 차지하는데 이번 설날에 떡국이나 한 그릇 먹이고 나서 바로 처리할 거야. 요양원에 처박으려고 거실 가득 며느리와 사돈 어른의 적나라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순식간에 집안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죠. 친척들은 입을 떡 벌리고 경악했고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질려가더군요. 이게 무슨 하며 말을 더듬는데 저는 틈을 주지 않고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자, 여기 너희가 궁금해할 게 또 있다. 제가 식탁 위에 캐르륵 펼쳐놓은 건 바로 며느리의 횡령 내역서였어요. 강남 빌딩 리모델링비 명목으로 빼돌린 3억 5천만 원이 유령 회사를 거쳐 며느리 친정빚 갚는 데 쓰인 금융 추적 자료가 낱낱이 공개됐죠. 친척들 손에 그 서류가 돌려지자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어머님 돈을 횡령해서 친정에 갖다 줬어. 저게 사람이 할 짓인가. 며느리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더군요. 하지만 제 심판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니 분노로 단단해진 손으로 대망의 효도 계약서 원본을 꺼내들어 며느리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윤서아, 네가 내 손으로 직접 서명한 이 계약서 기억하니? 제3조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폐륜 행위를 할 경우 이미 증여한 재산을 포함해 모든 지원을 철회한다. 너는 오늘부로 이 조항을 아주 완벽하게 위반했다. 며느리가 사색이 되어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비는 꼴을 보니 구역질이 나더군요. 아들놈도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라며 무릎을 꿇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 누가 내 어머니냐? 난 그냥 냄새나는 생선 장수일 뿐인데. 그리고 이 아파트, 아직 내 명이야. 너희가 떵떵거리며 관리하던 강남 빌딩, 어제부로 관리인 변경 등기 마쳤다. 너희가 펑펑 쓰던 그 카드, 아까 현관 들어오면서 정지시켰어. 이제 너희는 빈털털이야. 저는 미리 대기시켜둔 경호원들을 불렀어요. 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치자
며느리와 아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죠. 저는 손가락으로 현관문을 가리키며 서슬퍼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짐 쌀 시간도 아깝다. 10분 줄 테니 당장 꺼져. 친척들이 말릴 새도 없이 경호원들이 두 사람을 양쪽에서 붙잡아 끌어냈어요. 엄마, 어머니 하며 울부짖었지만 제 귀에는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입고 있던 고운 한복이 문지방에 걸려 찢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얇은 한복 차림 그대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쫓겨났습니다. 현관문이 쿵하고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가슴에 박혀있던 대못이 빠져나가는 소리처럼 시원하더군요. 인터폰 화면으로 밖을 보니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 맨발의 두 남녀가 덩그러니 서 있었어요. 지나가던 주민들이 힐끔거리고 수군대는 게 화면 너머로도 느껴졌죠.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고 아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저는 미련 없이 인터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식어버린 떡국 그릇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게 너희가 자초한 죗값이다. 춥지. 내 마음은 그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추웠다. 비로소 길고 길었던 저의 인내가 끝나고 통쾌한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의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비로소 따뜻한 봄볕이 드는 것만 같았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맨발로 쫓겨난 후 들려오는 소식들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며느리 윤서아는 당장 갈 곳이 없어 친정으로 달려갔지만 빚더미에 앉은 친정엄마한테 문전박대를 당했대요. 가져올 돈 없으면 오지도 말라면서 대문을 닫아 걸었다니 그 엄마의 그 딸이라는 말이 딱 맞죠. 결국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서아는 SNS로 짝퉁 명품 가방을 팔기 시작했답니다. 평소 명품 좋아하던 가닥으로 사람들을 속여 넘기려 했겠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잖아요. 얼마 못 가서 사기죄랑 상표법 위반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기막힌 건 감옥에서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면회 온 민호한테 당신 어머니한테 소송 걸어서 유류분 15억 받아내라고 고래고래 악을 썼다더군요. 그 꼴을 보고 민호는 정남이가 뚝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를 내밀었대요. 그렇게 탐욕스럽던 며느리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전과자 신세가 되어 자신의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필귀정,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토록 무서운 줄 저는 예전엔 미처 몰랐네요. 한편 빈털터리가 된 제 아들 민호는 어떻게 됐냐고요. 쫓겨날 때 입었던 얇은 한복 한 벌이 전 재산이었던 녀석은 갈 곳이 없어 공사장 막노동판을 전전하기 시작했답니다. 평생 팬데만 굴리던 놈이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비비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그제야 알았겠죠. 돈이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끝에 얻어지는 거란 사실을요. 어느 날 건너 들으니 민호가 곰팡이 핀 냄새나는 반지하 방을 구해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문득 제 생각이 나서 펑펑 울었답니다. 자기가 지금 겪는 이 고생, 그리고 몸에서 나는 땀 냄새가 사실은 어머니가 평생 자신을 키우기 위해 견뎌온 비린내와 같은 무게였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죠. 어머니는 이 지독한 걸 평생 어떻게 참으셨을까 하며 가슴을 쳤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제 가슴 한쪽도 아려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제 통장에 낯선 이름으로 30만 원이 입금됐어요. 아들 박민호라고 적힌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돈은 민호가 막노동해서 번 일당을 한 푼 두 푼 모아 보낸 피와 땀이 섞인 돈이었으니까요. 수십억짜리 강남 빌딩을 줬을 때는 고마운 줄도 모르더니 땀 흘려 번 30만 원을 보내면서는 어머니, 내복 한 벌 사 입으세요.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문자를 보냈더군요. 그 30만 원을 손에 쥐고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깟 돈이 뭐라고 이게 30억보다 훨씬 무겁고 값지게 느껴지는지
그제야 저는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다시 썼습니다. 제 전 재산의 90%를 독거노인 지원재단과 사회단체에 기부하기로요. 돈은 똥과 같아서 쌓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밭에 뿌리면 거름이 된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더라고요. 내 자식 입에만 밥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 배고픈 사람들과 나누는 게 진정한 부자의 길이라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 기운이 완연해질 무렵 제 작은 집 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예전처럼 번드르르한 정장이 아니라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검게 그을린 얼굴을 한 민호가 서 있었어요. 녀석은 저를 보자마자 마당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다가가 거칠어진 아들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예전에 그 보들보들하던 손은 온데간데 없고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이 제 손과 꼭 닮아 있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꽉 안아주며 한마디 건넸습니다. 밥 먹자. 그날 저녁 우리 모자는 정말 오랜만에 마주보고 앉아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화려한 반찬도 비싼 고기도 없었지만 집안 가득 퍼지는 구수한 된장 냄새가 그 어떤 향수보다 향긋하게 느껴졌어요. 밥 한 술 뜨는 아들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비로소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하고요. 돈으로 쌓아 올린 가짜 행복은 무너졌지만 그 폐허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남은 인생 동안 지켜야 할 진정한 유산이 아닐까요? 박명숙 여사의 통쾌한 복수극은 결국 돈이 아닌 사람을 남기며 막을 내렸네요. 탐욕으로 쌓아 올린 성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지지만 비움으로써 얻은 가족의 정은 무엇보다 단단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진정한 유산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서로를